합니다. 액션. 안녕하세요. 2020년 병역거부자의 날 특집 토크쇼 그런 난민, 병역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진행을 맡은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겁나 긴장했는데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좀 낫네요. 네, 매년 5월 15일 병역거부자의 날은 전쟁 저항자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단체에서요. 전쟁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평화활동가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들을 준비해 왔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도 그 행사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저희는 올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역 거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심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난민 심사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꽁트와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꽁트와 토크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틈틈이 확인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라고 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에 생긴 단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6만 4천 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었고 1,000명 중에 1명 난민 인정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이 어려운데요. 그뿐만 아니라 난민분들께서 난민 신청을 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신청이 죄가 아니라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이나 시민 캠페인,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 병역 거부자이자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형수라고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서 전쟁의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자, 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2003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고요. 지금은 병역 거부 캠페인, 비폭력 캠페인, 무기 감식 캠페인 이렇게 주요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나몽이라고 합니다.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는요, 소수자 난민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심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소유자 활동이나 그리고 HIV/AIDS 운동 그리고 난민 인권 활동가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소수자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희입니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인데요.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고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활동 중에 하나로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에 대리를 하거나 또는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논의들을 진전시키는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식의 생방송이 다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고 떨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너무 다 잘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이 생방송 중계는 여러분들이 접속하신 연분홍TV에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연분홍TV에서는 퀴어 현장을 찾아가서 중계를 해주는 더 퀴어 라이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치를 했는데요. 중계가 필요하신 퀴어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더 퀴어 라이브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연분홍TV의 구독과 좋아요, 네, 버릇이라서 또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쇼 시작을 하겠고요. 그 토크쇼의 첫 프로그램인 꽁트 보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는 꽁트입니다. 재밌는데?
진기한 이거 물건일세. 그런데 이 정도는 약하지. 염라대왕 같은 이 쪼랩들한테나 이기는 거지. 여기서는 안 돼. 적어도 우리 전쟁 없는 희망세상 소수자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정도는 돼야 염라대왕보다 더 재수없는 대한민국 심사관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셨던 네, 지저스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네. 전쟁 없는 평화세상 소수자 난민인권센터 진귀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 한국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통역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이 무슨 2020년도 아니고 모든 정부기관에 nem국민수 통역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통역 때문에 탈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아니, 통역 때문에 탈락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들어가실까요? 네. 예. 네. 어서 오시죠.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신사원입니다. 자, 통역기는 있으니까 그냥 성심성의껏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심사에 도움이 될 텐데 성함과 사는 곳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지저스이고요. 사는 곳은 심사관님, 노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체류권도 꼴랑 3개월밖에 인정 안 하면서 사는 곳을 물어보시면 좀... 아니 그래도 난민 심사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따박따박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출 서류를 보니까 이슬람에서 오셨네요. 이슬람이면 돼지고기 먹습니까? 한국에 오셨으면 보쌈은 꼭 먹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잘 오셨고요. 그럼 지저스 씨, 본국을 떠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따박따박 잘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고향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모두 파괴되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판관님, 한화 이글스 야구단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 그룹이 군수 산업체이기 때문이죠. 지저스 씨가 탈출한 나라의 내전 지역에서 최근에 한화 수리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소리만 높이실 것이 아니라 지저스 씨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일조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지저스 씨, 또 다른 이 난민 신청 이유가 대체 뭔가요? 종교 때문입니다. 종교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모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만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발붙이기도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저스님 대체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교회 꼬박꼬박 잘 다니면서 11조도 잘 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저스 씨, 이사야 3장 4절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네? 아니, 그런 걸 누가... 네, 이럴 줄 알았지. 이거 하나 기억도 못 하십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심사관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사관님은
헌법 38조 2항 아십니까? 아니, 진기한 활동가님, 어느 누가 헌법 전문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진정한 한국인이라면 헌법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죠. 성경을 외워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 성경보다 아주 얇은, 정말 얇은 헌법 전문 정도는 달달달 외워야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못 외우면 가짜 한국인이죠. 그럼 우선은 난민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성경책 앞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자 지저스 씨, 성별 정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 내셨죠? 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성장환경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의사소견서, 인후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 출입국사지 증명원. 모두 제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여자시잖아요. 여성 아닙니다. 아니, 타고난 성별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 진술서 낸 거를 보면 성격이나 이런 게 다 여성스럽고, 뭐랄까, 타고난 성별과 일상의 생활이 불일치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대체 성별 정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정체성이 그 이유입니다.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이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은 사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심사관님, 비약이 너무 심하시고요. 심사관님은 타고난 성별과 일상생활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대체 뭡니까? 아니, 지저스 씨가 낸 자료를 보면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남자아이들 그렇게 좋아하고, 이거 누가 봐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심사관님, 그 조용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똑같아. 심사관님, 오빠 부대의 원조 조용필 좋아하면 다 여성입니까? 빈머리나 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회 규범적인 편견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거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성기수술은 하셨나요? 자궁 적출은 받았지만 외부 성기 수술은 아직입니다. 아니, 외부 성기수술은 왜 안 받은 겁니까? 지금 당장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난민 인정을 받았고 수술비도 없습니다. 직업을 먼저 구한 뒤에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가짜 성기를 달고 와도 남성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외부 성기 수술도 받지 않고 성별 정정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심사관님이 제 성별을 법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해도 제 몸과 언어가 저를 말합니다. 성별 정정을 위해서 외부 성기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한다는 국제 인권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서울 서부지법을 비롯해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별 판단하는데 성기 유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저스 씨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은 하실 거죠? 심사관님, 저는 우선 트랜스젠더 남성이고요. 하지만 저의 성적 지향은 남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지 말지는 저의 사생활 아닌가요? 무슨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무슨... 심사관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개념부터 공부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신청인이 말한 대로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것은 사생활입니다. 성별 정정과 무슨 상관인가요? 됐습니다. 알겠고요.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됐고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까?
국제 인권 규범에 따르면 신속 명료하게 처리를 또 해주셔야. 됐다니까요.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보세요. 그냥 가서 알아서 두 분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사십시오. 가십시오. 얼른 가십시오.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더라. 두 분 들어오세요. 거기 계시죠. 이번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오셨나 보자. 지저스님, 그 반년 전에 난민 심사 통과하셔가지고 한국인으로 귀하신 분 맞으시죠? 보니까 법적 성별도 남성으로 전화하셨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해. 자고로 남자라면 군대도 갔다 오실 수 있어야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여호와의 증인이신가요? 네? 아니요, 기독교인이긴 한데 아니, 여호와의 증인도 아닌데 병원법을 왜 하죠? 전쟁 관련한 일은 어떠한 일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전쟁이 무섭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도 군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싫습니다. 아니, 군인은 전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존재예요. 심사관님, 설교를 하지 마시고 심사를 하셔야죠. 양심을 지키는 일을 하셔야지. 왜 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십니까? 평화주의자라, 평화주의자. 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해보죠. 혹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인상 깊은 사건이어서 그 뒤에도 책이나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민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훌륭한데 그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맞서가지고 총을 들었던 그 시민군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네요. 만약에 지저스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총을 들고 계엄군에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총을 거부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심사관님, 제가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총이 무서워요. 총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인즉슨 총을 들고 계엄군에 싸웠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민군을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요, 설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총을 들 수 있다고 총을 드는 걸 긍정을 하시는 거네요. 당신 지금 평화주의자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겉으로는 폭력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심사 통과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심사관님, 우리 헌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 맞죠?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민주공화국 맞습니다. 그럼 헌법에 따라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대로 헌법에 보장한 권리는 그가 아무리 살인마고 거짓말쟁이여도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하는, 그러니까 나쁜 놈들도 함께 보장되어야 된다는 당연한 권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저스님이 했던 말들이 호떡 뒤집듯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양심이 바뀌고 내 얘기가 계속 바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태도로 어떻게 지금 심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사관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국의 큰 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세요? 지저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역사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라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변신의 기재잖아요. 만주군의 장교였다가 해방전국에선 남조선 노동당, 이후에는 반공주의자로. 제가 소설가가 꿈이었거든요. 소설에서도 평면적인 인물은 인기가 없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처럼 양극단의 신념 극단으로 가는
복잡한 인물 분상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요. 뭐라고요? 아, 심사관님 모르셨구나. 아, 박정희 대통령 한때 남노당 활동도 했었거든요. 아, 신념은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회를 쟁점하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설마 신념을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막 뒤집었겠어요. 다 진지한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심사관님께서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심사를 통과하였는지 충분히 알 것 같군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심리는 이상으로 끝낼 거예요. 대신 심사 결과를 4주 뒤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끝입니다. 네, 꽁트 재밌게 보셨죠? 저희 지금 채팅창이 완전히 막 폭발을 해가지고 정말로 재미있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정말 연기들도 너무 놀랍고요. 네, 다 활동가분들께서 하셨다는 게 좀 놀라워서 제가 보면서 막 여쭤봤어요. 했더니 진기한 역에는 장애여성 공감의 이진희 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저스 역에는 퀴어 연극제의 이한님,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셨던 심사관 역에는 하나팬이시자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이신 조은님께서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게 그 전쟁 저항자 인터내셔널에서 매해 그 해에 이제 병역 거부자의 날을 기념하는 모토를 정한다고 해요. 근데 그 모토가 올해는 그러니까 병역 거부를 하는 난민들, 병역 거부 난민을 위한 모토가 정해졌고, 그래서 전쟁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전쟁에 반대하고 억압에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올해를 기념했다고 하는데요. 어쩜 이렇게 당신과 함께라는 꽁트와 또 잘 맞아 떨어졌는지 기획자들이 천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함께 보시면서 소감들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심사관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이 되게 얄미운 그 드랙 같은 메이크업 해가지고 그죠? 꽃이 막 상관이 없는 부들부들. 심사관 어떤 어려움이 느껴지는 손님들 진동. 지금 막 그 채팅창에 미현리님께서는 조용필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수영왕님께서는 눈빛에서 혼이 느껴진다. 때려주고 싶은 조동아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병역 거부 때는 안 나왔지만 그 변호사님이 심사관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뭔가 그 사람이 처한 맥락이나 삶의 선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막 관철하려고 막 가르쳐 들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약간 사이다 같은. 네. 그리고 같이 보신 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가연백님께서는 심사관 참교육시키는 드라마다. 그리고 콜링님께서는 정부기관에 이 영상 의무로 시청시켜야 한다. 네. 의무로 가는 그날까지. 네. 아니 좀 어떠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센스앤더 난민, 병역 거부자. 이게 사실 뭐 어디선가 이게 어떻게 같이 묶일 수 있냐 했는데, 사실 보면 다 자격을 심사하고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삶을 그냥 몇 마디 말로써
그 심사관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높은 지위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된 것들이 되게 잘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가 잘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 심사관들이 저렇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많은 판사들도 저렇습니다. 저 심사관보다 못한 판사들도 저는 많이 만나보거든요.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거 다음에 이제 토크 나눈 것들도 좀 함께 보시겠지만 이게 되게 과장처럼 보여도 현실이 더 나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이걸 보면서 저게 꽁트에만 있는 얘기인 것 같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진기한 변호사죠. 변호사로 이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살았을 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어떤 한이 맺혔길래 죽어서도 정승길 안내자가 되었을까. 요즘 다 살아계신 분들이 설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혼자. 너무 활동하시기 힘드셨나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게 어쨌든 옆에서 계속 조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저 진기한이 없었다면은 정말 그 혼자서 심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더 위축이 되고 자기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력자의 역할을 좀 볼 수 있는 꽁트기도 했네요. 혹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했던 경험과 이 꽁트 좀 연결되는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마지막에 되게 빨리 쉽게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너무 현실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또 역시 신과 함께처럼 판타지물인데 가장 판타지스러운 건 그 부분이다. 빠른 해피엔딩.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은 아니지만 깻님님이 이런 얘기 올려주셨어요. 내일 병무청에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한희 변호사님 뭐 이렇게 해주실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트랜스젠더 병역 이제 판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과거에 좀 있었고 인권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선별정정을 했던 서류만 내면 바로 이제 면제 처분이 이뤄지고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 선별이 남성이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트랜스젠더로 얘기를 해도 무조건 수술을 해라.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성주체성 장애, 그러니까 정신과 진단서를 내면은 이제 현역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충역 또는 면제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 등급을 나눠지고, 그다음에 선별 그 신체 검사에 있어서도 뭐 어떤지 이제 약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뭐 별도로 검사받게 해준다거나, 이제 저 줄이 있어도 뭐 따로 이제 줄을 해갖고 그냥 빨리 검사받고 집에 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뭐 가정에서 여전히 이제 아직 뭐 무죄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업무청 심사관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희망법에 바로 연락 주시면은 같이 대처를 논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희망법으로 연락 주시는 것으로 또 함께 움직여 주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깻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다 응원의 마음을 드리면서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꽁트 얘기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볼까 싶은데 다른 분들께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게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은지님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좀 빠르게 이제 해피엔딩처럼 갔다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빠르게 정말 탈락시키는 그런 지점에서는 또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귀찮아서 일단 통과라고 하는데 사실 귀찮아하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뭔가 그런 심사가 떨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또 다른 어떤 서사들을 좀 현실에서는 좀 더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얄미운
심사관 조용필은 그래도 좀 괜찮은 케이스였던 것으로 그러면 그럴 수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건 좀 아니죠. 괜찮은 케이스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네. 뭐라 그럴까. 현실이 픽션을 못 따라가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중간에 계속 심사관님 하면서 끊잖아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선별정령 이제 법정에서 하는 건 판사한테 알았는데 판사님하고 중간에 끊는 건 약간 드라마 같은 일이고요. 보통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하지만 오히려 판사가 막 됐고요. 그러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심사 절차란 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충분한 얘기를 하고 올 수 있는 어떤 기회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나를 스스로 얘기를 하고 나의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데서는 정말 듣지도 않고 그냥 주면서 자 또 뭐 할 말 있으면 할 말 있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한 2분만 끝낸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왜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적어도 저렇게 들어주고 댓글 걸어도 가만히 있는 어떤 저 조용필 심사관 그나마 괜찮다. 그게 현실이 그만큼 못하다. 그 지금 한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와 연관돼서 CH님께서요. 꽁트 마지막에서 진정성과 일관성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지 좀 의문이 들었다. 진정성과 일관성 부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역공하기도 쉽지 않고 일관성 항목이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서 그 기준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 일관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진짜 저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저의 경우에 비춰보면 저는 이제 예비훈련 거부인데 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군대 가지 않았냐? 군대에서 잘 지냈냐?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았냐?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으면 너가 그때 고민을 했다면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켰어야 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제대를 하고 배역거부를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진정하지도 않고 일관성이 있지도 않다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그 질문 자체가 공감이 돼서 저도 뭐 어떻게 돌파할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형수 활동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아키안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난민 심사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떨어지는데 한국인이 외국으로 병역 거부 사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에 과거에 훈련소에서 한번 튕겨져 나온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탈락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탈락 사유고 어떤 사람은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탈락 사유가 된다면 대체 이 진정성은 어디에 맞춰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편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 거라는 편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거부랑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아까 이제 트랜스젠더 병역 관련해서 좀 질문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트랜스젠더 여성분이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면제를 받으셨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났는데 병무청에서 이 사람 다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선별정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때 여자라면서 병역 거부 해놓고 지금은 아직 왜 여자로 살지 않냐? 완전한 여자로 살지 않냐? 그러니까 너 그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군대 다시 가. 영장을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소송을 걸어갖고 다퉜는데 그때 병무청이 든 논리가 이거였어요. 네가 이 사람이 진짜 트랜스젠더면 법적 성별은 남성이야. 근데 네가 성별 여성을 생각하면은 항상 되게 우울할 것이고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항상 모든 활동을 못했어야 되는데 봐라 친구도 있지 않냐, 아르바이트도 했지 않냐, 뭐 가족이 얘기도 하지,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거는 지뢰만 틀어박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진정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죠. 사실 지금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리 있게 잘 하기 위해서 사전 토크로 좀 찍어 놓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난민 심사와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심사, 그리고 병역 거부 심사가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거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이 들어와서요. 여옥양님께서요.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실제 병역 거부를 하고 한국에 오신 난민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문만 들어서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실제로 병역 거부를 하고 오시는 난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되게 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난민 인정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지금 난민 협약상으로는 단순히 병역 거부만 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병역 거부를 한 사유가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해서 그 난민 5대 박해 사유라는 것에 적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제로 난민 지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진정성에 대한 부분 질문이 있었는데 난민 심사 같은 경우는 진술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활동가들은 좀 잘 입증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사실 한국이 병역 거부 자체를 받아들이는 감수성도 매우 낮은데 병역 거부 난민 신청을 한국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난민분들은 한국을 선택해서 오시기보다는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한국이어서 오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꽁투에서도 제가 이제 느꼈던 점이 이게 꼭 세 가지 심사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난민 심사에는 이제 각종 이제 박해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심사를 보면서 난민 심사가 또 겹치고 또 병역 거부 심사를 보면서 난민 심사가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되게 질문도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시간이 바로 거기에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개의 세 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한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이 이야기들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본 토크를 보시고 다시 돌아오실 텐데요. 저희 한 27분 정도 토크가 진행이 될 텐데 보시는 동안 또 많은 질문 그리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답변 드리고 소개하고 이러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토크 모시겠습니다. 2020년 병역 거부자의 날 특집 토크쇼 그런 난민, 병역 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손희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병역 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서요. 난민인권센터, 소수자 난민인권 네트워크, 희망을 만드는 법,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 이렇게 4개의 단체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병역 거부를 하거나 난민 신청을 하거나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심사하죠. 이 심사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토크쇼의 주제를 국가가 누군가의 정체성과 자격을 심사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 성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서 기획된 토크쇼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 트랜스젠더나 병역 거부자나 난민이나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어떤 식의 자격 검증이 들어간다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그 심사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꼽아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은 이제 아마 앞에 난민이나 병역 거부랑은 다르게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고 관련된 예규라고 이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절차랑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성별 정정 자체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되고 성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과 진단을 받았어야 되고 생식능력이 없어야 되고 외부성기 수술을 했어야 되고 혼인했어는 안 되고 미상한 자녀가 없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전과가 있어도 안 되고 빚이 많다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서류도 막 10가지를 내야 되는데 이걸 뭘 내야 되는지가 전혀 법원의 홈페이지 안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가 이제 2017년에 관련된 조사를 했었는데 이 성별정정 정보를 어디서 만들었냐고 하니까 대부분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인권단체 아니면 병원 이런 데서 얻는다고 하고 법원한테 얻었던 경우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에서는 정보를 못 얻는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약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기간도 길어지고 얼마 걸릴지 기약이 없어요. 뭐 길게는 막 1년 5개월이 걸려도 아무런 뭐 답이 안 나서 결국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절차임에도 약간 법원에서는 굉장히 무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죠. 뭔가 승인하기 위한 심사라기보다는 배제하고 제외하기 위한 심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격 요건이 굉장히 많은데 난민의 경우는 어떤가요? 심사 절차 문제점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그 난민 심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회부 절차와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회부 절차 같은 경우는 입국 전에 항만에서 이 심사를 접수받을지 여부를 7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이제 심사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국 이후에 5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2단계가 이제 행정부 단계로 법무부가 심사를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3단계가 사법부가 행정부 심판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받는 건데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난민 심사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심사의 그 독립성 문제입니다. 1차 심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실제로 신청서를 검토를 하거나 이제 면접을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걸 상고에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99% 불인정을 했던 관행을 거슬러서 그 인정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공무원이 이 사람은 난민 인정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고의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결재를 못 올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사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2번째는 심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심사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관한테 몇 개월의 뭐 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레이닝 이후에도 심사 과정에서 계속 훈련을 하거나 아카데미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계속 있는데 한국 경우에는 작년에 8번밖에 교육이 없었어요. 또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작년에 91명의 심사관이 한 사람당 121명의 심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 블루이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틀에 1명꼴로 난민 심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난민 심사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심사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2, 3주 동안 심사를 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심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많다는 건데 이 인권 침해를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서 밤을 새울 정도로 부족하지만 일단 크게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 접수 과정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신청은 사실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든 누군가 신청을 원한다면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신청에 자꾸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벌금을 내야지 신청을 받아주겠다라든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받아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심사와 전혀 상관없는 에이즈 검사를 해야지만 뭐 신청서를 받아주겠다든지 뭐 이런 자꾸 전제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실상 신청 과정에서부터 가짜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고 또 가짜인 게 아닌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같은 경우는 일단 심사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난민 같은 경우는 5대 박해 사유라고 해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인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고 해서 내 박해 사유가 이 5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본국에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하는 것 크게 이 3가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도록 요구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본국에서의 정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받도록 요구를 받는데 사실 대부분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진술에 대한 심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건데 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가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게 진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심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너 같은 새끼한테는 난민 인정 안 해줄 거야. 너네 나라 돌아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사관이 사실상 신의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이 심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네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짜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사실 그래서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도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너의 양심을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 이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분들은 이제 병무청에 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고 싶으니 좀 연기를 하게 해달라라는 소견서를 제출하면은 병무청에서 이제 그 소견서를 받은 다음에 그럼 너는 입영을 연기했으니 나중에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심사를 받도록 하여라라는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의 소견서와 부모님 소견서를 이제 제출, 그러니까 뭐 지인의 소견서라고 이제 퉁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개인의 소견서와 그 소견서에 적힌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주변 어떤 지인들의 어떤 소견서, 대체적으로 부모님 소견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양심이라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소견까지 약간 요구한다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재판 과정에서는 뭐 앞에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이제 판사나 검사가 그런 질문이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양심의 진정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그 피고인이 내 양심이 진정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검사나 판사가 그걸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로서는 혹은 이제 병역 거부자들은 자기 어떤 뭐 종교나 신념이나 했던 활동들, 소견서들을 잘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의 폭이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재판 과정에서 큰 문제고 그래서 병역 거부자가 재판 과정에서 양심을 인정받는 거는 개인의 양심에 달리는 게 아니라 판사의 신념과 양심에 오히려 더 의존하는 듯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비슷한 종교 생활을 했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해서 현재로서는 그 기준이나 어떤 일관성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심사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쉽게 다가가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거나 이런 기준을 들이댔다. 내가 이때까지 지원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혹은 들었었던 가장 황당한 질문, 기준, 워스트 5를 한번 뽑아볼까 싶은데요. 워스트 5, 따단.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 같아요. 본인이 언제 성소수자라는 걸 깨달았냐, 몇 월 며칠, 어떤 사건으로, 내 성적 지향을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나이에 대한 답이 면접 때랑 다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를 하나의 사건, 팩트 이걸로만 되게 납작하게 받아들이는 뭔가 이 심사관의 좀 인식의 문제고 또 이거 자체가 뭔가 정보값이 틀리면 완전히 이제 부정해버리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상인이 될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이건 되게 이제 전형적인 혐오의 논리잖아요. 이런 거를 난민심사에서 왜 묻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당신 나라의 유명한 성소수자 활동가 이름을 아는가? 저는 이거를 그냥 저의 친구들한테도 너는 나 빼고 나 다른 성소수자 활동을 아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 단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또 물어보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지? 네, 저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하는 어떤 전형성들을 이제 되게 박제를 시켜서 좀 보는 좀 관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숨기면 되는데 왜 박해받았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좀 헷갈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뭐 동성애자든 HIV 감염인이든 그 본국에서 숨기면 되는데 뭐하러 너는 이거를 드러내서 박해를 받았냐, 내지는 왜 너는 숨겨서 왔는데 왜 이걸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 박해를 받았다는 게 뭔가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예전에 대법원에서 이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이유로 이제 기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묻거든요. 뭐 부모님의 종교는 뭐냐, 가족도 뭐 네가 믿는 종교를 같이 믿고 있느냐, 뭐 네가 믿는 종교에서 병역을 한 사람이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뭐 종교적 신념보다도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그러면은 그 단체의 정관을 좀 가져와 봐라. 병역법을 명시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잘 안 뜯어지네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강도를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할 때 너는 그때 옆에 있다. 그럼 뭐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뭐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왜 저항하지 않냐,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뭔가 그러니까 어떤 전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또 그 대답을 하면은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반문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폭력적인 게임, 그러니까 총 쏘는 게임을 하진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약간 되게 총에 집착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 총 게임을 하는지도 다 이제 그 뭐랄까 그 사실 확인 조회 요청 같은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슈팅 게임을 했던 적이 있으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을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사건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슈팅 게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공기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되게 또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노출되는데, 이제 이게 재판마다 다른 게 어떤 검사님은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검사님이 있고, 또 어떤 판사님은 이걸 열심히 검사가 물어보더라도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어디에 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뭐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선택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역이 뭐 4대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병역을 거부하면은 뭐 납세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이런 거는 다 동의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특정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조금 뭔가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뭐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나 봐요. 근데 병역은 거부하면서 왜 세금을 내냐? 그러면 너의 양심 진지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세금도 안 내기로. 네, 세금도 안 내야 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왜 받냐? 막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함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병역 거부만 하고 다른 의무는 뭐 동의를 하는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왜 병역은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질문이고, 제가 가장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매번 똑같은 질문에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이제 이런 거.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강도를 당하거나 살해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그럼 그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런 게 가장 좀 모ral 이해에 기반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양심에 대한 모ral 이해에 기반한, 혹은 평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서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제일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그 질문이나 신문 과정에 그 벽을 좀 느끼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런 질문 같은 경우는 너무 분명하게 악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한 질문을 골라서 던져가지고 함정에 빠져봐라 네. 라고 하는. 네. 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심사에서는 어떤 황당한 질문이 나오나요? 앞에 거 듣다 보니 좀 비슷한 것도 같고 별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됐던 것인데 이제 이거 판사가 이제 보정명령이라고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기 사진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요. 그럼 뭘까요? 성기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성기 수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성기 사진이죠? 성기 나체 사진을 내라고 한 거예요. 트랜스젠더 여성인 신청인 분한테 이걸 내라고 한 거고 신청이 결국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왠지 안 될 거라는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셨으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수술 확인서를 사실까지사에 어떤 수술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걸 내라고 했던 건 굉장히 심각한 인권죄이고 이거는 사실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됐다. 다음으로는요. 이게 사실 이제 이성애를 전제로 한 어떤 되게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트랜스젠더 여성이 신청이 났는데 남자랑 키스는 해봤냐, 성관계는 해봤냐, 뭐 남자를 보면 성욕을 느끼냐, 그리고 뭐 발기는 되냐, 뭐 이런 정말 이건 약간 성희롱, 또 이성애적인 건데 뭐 이것도 다 섞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성인 신청인한테는 또 반대로 물어보면서 그러면 결혼을 할 거냐, 여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다면 결혼을 할 거냐, 장인 장모가 트랜스젠더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설득은 할 거냐. 뭐 내 딸이 여자를 결혼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어떨 거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별정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 이성애자인지 아니 동성애자 양성애자인지도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도 그냥 트랜스젠더의 어떤 성적 지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이성애에 국한시켜서 질문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기 맛대로 이제 성희롱적인 질문을 하는. 뒤에도 약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이 성별정정은 이 비송이라서 비공개예요. 그래서 당사자랑 오로지 판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정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도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는 어떤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질문 워스트 5를 듣고 보니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존엄,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존재로서의 존엄 자체를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자기가 제도랍시고 뭐 정체성을 검증하고 심사하고 존재의 조건을 결정짓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자격 없는 그야말로 자기가 자격이 없으면서 막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 한 번의 진술이나 이야기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옆에 지원하시면서 보셨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 안에서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우리가 또 뭘 좀 알아야 되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별정정을 좀 중요히 보는 서류는 성장환경 지수서라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읽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서류에 대한 심사가 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서류가 사실 결국은 개인이 내가 어떤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시기를 다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떤 남성 여성의 전형적인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성장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제 남성으로 성장을 하면 뭐 치마 입기 싫어했고 뭐 앉아서 소변 보는 걸 싫어했고 뭐 고무줄 놀이 안 하려고 했고 뭐 축구를 좋아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되게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다 삭제시키기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만 너가 입증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병원법이랑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통.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남성인데 여성으로 태어난 애라 그러니까 처음에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이든 여성의 몸에 갇힌 남성이라면 너는 고통받았을 거야. 너는 힘들었을 거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장수 전에는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그렇고. 소수자 난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난민 심사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짜 난민 프레임으로 뭔가 이 사람의 박해에 뭔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누가 가짜 난민인지를 걸러내는 거에 좀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나 뭐 HIV 감염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가 진짜 성소수자냐, 진짜 감염인이냐, 이거를 사실 판단의 요소로만 그냥 접근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뭔가 여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뭔가 이 사람이 어떤 기본 인권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심사관이 뭔가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서 그냥 질문을 던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난민 신청자는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심사 안에서의 위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같은 데도 보면은 여기서는 일단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자도 있고 심사관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통역자의 경우에도 이게 심사관만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역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통역자가 잘못 통역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적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난민 신청자 중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자국의 통역자에 대해서 좀 믿을 수가 없다, 부담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자체를 이제 뭐 범죄화하거나 불법화를 했을 때 이 통역자도 그런 인식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신청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소문이 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체성의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감염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삶의 좀 지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 여부로만 접근하는 게 좀 문제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난민 신청자를 심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막 되게 긴급한 상황에서 어쨌든 막 난 이 나라 갈래 저 나라 갈래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되게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뭐 사전에 막 몇 년 동안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일관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실 여부만 그냥 따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또 심사하는 사람 개인의 자격을 지금 우리가 질문할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으로 촘촘하게 무지에 바탕하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큰 문제겠어요. 네. 저도 좀 구조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진술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민 심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돈이 많아야지 난민 인정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신청자들 사이에서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제도가 있다고 진술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신청서 15장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 15장짜리 쓰는 게 난민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언어를 구사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조력을 받아서 활동가나 변호사를 만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돈이 있으면 행정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30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 뭐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 신청서를 나중에 복사해서 보면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제출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진술의 기회는 면접인데, 면접은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진술이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난민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의 긴 심사 기간 동안 거의 평균 1시간 정도, 통역을 제외하고 1시간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면접이 구성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질문은 당연히 심사관만 할 수 있는 거고,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 신청서를 기반으로 나와요. 근데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진술할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아예 등장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 심사 제도는 사실상 난민으로 하여금 계속 본인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본국 정부가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도록 난민분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난민분들의 어떤 설득력에 따라서 난민 지위 인정 여부가 갈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받기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거니 이 어려운 개념과 본국의 보호 가능성 이런 것들을 1시간 안에 설득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그거는 혼자서 진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엉망진창인 통역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통역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또 각각의 케이스마다 특수성들이 있는 거죠. 어려움의 특수성 같은 것들도 있고, 난민 심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게 너무 큰 문제로 보이면서 동시에 병역 거부 같은 경우는 그 국방의 의무를 지신 분들이 진짜 남자라면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그 편견과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어떤 심력 같은 것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거대한 믿음 같은 것이기도 할 텐데, 그 믿음에 기반한 성역할 고정관념 또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활동가 토크 보고 돌아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토크가 좀 진지하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청취자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못한 이야기들 좀 더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좀 힘 얻으실 수 있게 채팅창이 칭찬 일색이었어서 그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영호님께서는요, 이 영상으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좋은 기획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SB님도 정말 너무 훌륭하신 기획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저희 5명은 카메라 앞에 있지만 카메라 뒤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함께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림보 H님은 이렇게 연결점이 많을 줄이야. 너무 훌륭하신 기획. 네, 웃음 이렇게 해주셨고요. 진아님께서는 오늘을 1탄으로 앞으로 많은 탄을 만들어 보아요. 네. 얼마 같은. 근데 이게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 데이데이 사업 지원금으로 지금 힘들게 제작을 하고 있는 거여서 2탄, 3탄을 원하시면 후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전업체에서 꼭 해달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씨님께서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방송이네요. 용체 써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홍님께서는 이런 방송 너무 좋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분홍 TV 소중합니다. 네,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칭찬 좀 나눠 보았으니까 힘을 얻어서 하던 이야기 좀 더 계속 이어가 보면,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사실 어떤 전형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 편견에 기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각 분야에서 이런 심사가 만들어낸 전형성의 문제, 서로가 주고받는 영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만들어진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소수자 난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난민은 이래야 된다, 소수자는 성소수자든 HIV 감염인이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심사 과정에서 올라오면 이게 어쨌든 위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고, 그리고 또 여기서 탈락이 되면은 다시 이제 재심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피해자 프레임이 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우리나라는 지금 혼인 평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다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너 왜 여기서 결혼을 했어? 너 왜 이성을 사겨? 이런 이유로 다시 이제 난민을 성소수자로서 난민을 통과가 됐던 사람이 다시 탈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런 프레임에서 어긋났을 때 계속 탈락시키는 것이 뭔가 이들의 서사나 이들의 삶의 어떤 입체성을 되게 납작하게 제도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난민 혐오도 그렇지만은 뭐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좀 작동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수자를 향한 차별이나 뭐 편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토양 위에서 이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류하는 동안은 어쨌든 그 비후국인 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쨌든 체류를 하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 지금의 이제 한국의 성소수자들이나 감염인들도 그렇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또한 당연히 그렇게 지낼 수가 없다. 특히나 그래도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있고 감염인 커뮤니티가 있고,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고 조력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의 커뮤니티에 이제 뭐 같이 참여를 하거나 관계를 맺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자국 안에서도 이제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싶더라도 어쨌든 자국 안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을 계속 숨기고 지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결국에는 심사에서는 계속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관계에서도 계속 이제 고립이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님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을 만드는 심사가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사례로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도 그게 나아가서는 관행이 되고, 또 관행이 쌓이다 보면은 제도가 된다는 게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법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가짜 난민을 가려내야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심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책임을 누가 지냐 했을 때 결국에 그거는 당사자분들이 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매년 이제 3명 중에 1명 난민 인정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심사가 제대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짜 난민이 많아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낙인도 당사자들이 다 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이어듣기 전에 수영황님께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처럼 심사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떠세요? 사실 난민 심사 같은 경우는 있어요. 이제 유엔 난민 기구에서 이렇게 심사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문성을 축적한다고 하는 거는 좀 많은 긴 시간 동안 여러 노력들이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 오늘 또 이거 보시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준수할 수 있도록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없는 가이드라인은 만들도록 또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성별정정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 예규라고 대법원 내부의 규칙이 어떤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는 이게 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부실해요. 그냥 뭐 서류를 뭐 내면 되고, 그냥 뭐 뭘 조사하면 되고, 뭐 실제로 심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법원의 어떤 재량으로서 판사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개인의 편견이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트랜스젠더의 전형도, 이제 심사에 만드는 전형도 굉장히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건에 따를 수 있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이제 뭐 수술도 했어야 되고, 생신도 없어야 되고, 혼인도 안 했어야 되고, 동성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외관이나 뭐 사회생활도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이분법적인 성별에 맞춰야 되고, 아까 병역까지 연관되는 건데 우울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뭔가 밝은 척하면 안 되고, 뭔가 자기의 소위 말하는 지정된 성별에가 조금이라도 약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뭔가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트랜스젠더의 어떤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실제 트랜스젠더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마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진짜 여성이고 진짜 남성 이렇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위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내에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트랜스젠더가 아니는 뭔가 차등이 나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서로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분열을 만들어내는 영향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해악이 단순히 이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한 성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판사나 법원 실무관들도 암암리에 이런 걸 보면서 아 여성 남성 이래야 되겠구나. 여성 남성은 뭐 성비문법적이어야 되고 수술을 안 해야 되고 뭐 혼인도 동성혼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문제가 소멸정정을 하는 재판관은 소멸정정을 하지 않거든요. 판사들은 계속 보지를 바꾸고 2년마다 보지를 바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가족폭력 사건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성폭력 사건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인사 형사 사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이분법적 트랜스젠더 소멸정정하면서 무의식중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강화됐던 이분법적 편견이 그대로 나오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 어떤 해악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걸 단순히 뭔가 트랜스젠더는 소수 집단의 문제로서 이렇게 보여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거는 사회 전반의 어떤 성별 인식법적 고정관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요구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관련된 판결과 그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성별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고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식님께서는 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질문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함께 화내주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형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뭐 특정 종교에 소속되신 분들의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예수와 부처를 찾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진정성과 일관성을 심사하는 기준들이 좀 너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상황이고요. 가이드라인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가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서 이 사람의 성장 배경, 교우 관계, 어떤 가족의 신앙, 그다음에 개인의 신앙생활, 뭐 사회생활, 평소의 일기, SNS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의 양심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날 때부터 떨어지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한떨기 꽃잎에도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몸서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어떤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목소리, 다른 삶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국가의 어떤 양심의 진정성과 일관성의 선별이 까다로울수록 기존의 국가에 져야 되는 국방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의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기피자다, 너네들은 범죄자다 라는 그런 프레임이 지속되는 거는 어떤 사회 개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사회 전체에게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요새 하게 돼요.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밝은 아침님께서 예수님도 병역 거부 심사 통과 못해요. 성전에서 채찍 휘둘렀음.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CH님께서요. 병역 거부도 최근 산발적으로 나오는 무리한 주장과 질문들이 관행이 되고 심사 기준이 될까봐 우려된다. 네. 이런 얘기 남겨주셨어요.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이 되면은 현재 법원에서 혹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질문들이 고스란히 심사관들의 질문이 될까봐 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 때부터의 평화주의자나 아니면 평화적 신념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하지도 않잖아요. 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기 위한 스펙 쌓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사관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될 때 과연 정말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선별의 폭을 확 좁혀가지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이제 함께 해주시면서 또 예다리님 같은 경우는 병역 거부 심사를 거부해야 할 판. 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서연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손에 판결이 좌우된다는 게 참 답답하다 이런 의견들 계속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함께 좀 이렇게 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나눴었던 이제 그 토크 보시면서 질문들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저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으로 가기 전에 꼭 요 얘기는 요 전형과 효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막 시간을 보면서 막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답해 주시다가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다리님께서요, 한 해의 난민 신청자 수, 인정자 수, 그리고 인정, 불인정 받는 분들은 어떤 권리를 얻고 지내게 되는지. 네.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 통계가 전 세계 난민 신청자가 한 350만 명 정도 있는데 한국은 그 중에 0.4% 정도 되는 15,000명 정도가 한 해에 있었고 그 중에서 7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또 뭐 재정착 난민이라고 해서 제3국에서 심사 없이 그냥 바로 오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난민 인정 받으셨는데 가족이어가지고 같이 결합되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1,000명에 1명꼴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0.3% 정도 인정률이 있는데 이제 난민 인정 받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난민 인정 증명서를 이제 박수 받으면서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도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민 인정 받은 이후에 막 8년 막 이렇게 10년 지나는 분들도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냐면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많은 지원들이나 어떤 기존의 제도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보나 뭐 지원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신청자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받고 있는데 3개월 체류 받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핸드폰 개설도 못해요. 통장 개설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체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체류는 당연히 안 되고 뭐 노동할 권리도 뭐 많이 주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뭐 예멘 난민 이슈 때도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노동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그 절차가 필요하고 대부분 일용직을 하시는데 일용직은 또 노동 권리를 허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노동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다 거의 권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송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까 꽁트에서도 비슷한 대사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난민 심사 통과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같은 절차인가요? 예를 들어 난민 인정을 받은 후 별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을 쳐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귀화 시험을 쳐야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 주셨어요. 네, 난민 심사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국적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 본인께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이제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0년 정도 돼야 그 이후에 다시 국적을 위해서 이제 절차를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이게 국적법이 바뀌면서 좀 더 기간이 길어져서 평균 이제 난민 심사 통과한 데만 해도 5년 이상이 걸리는데 뭐 그거 플러스 뭐 10년, 뭐 5년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의 뭐 15년, 20년 있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국적 취득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자격 취득하는 것도 힘들고 국적 취득도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이게 사실 저희가 토크 녹화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2탄, 3탄, 4탄 다 또 각각의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들 건 아니어가지고요. 네, 또 활동가분들께 쳐다보면서 안 들리는데? 네, 예, 여옥님께서요 이런 얘기 올려주세요. 아까 왜 병역 심사를 거부해야겠다라는 말씀 주신 분 계셨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병역 거부 심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기도 한다. 혹시 그 병역 거부 심사 거부 운동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선별함으로써 개인에게 인정되어야 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이다, 병역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병역 거부 심사에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 질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다,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전업세에서는 하실 생각이 있나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근데 찾아보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저항 행위가 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네.
그리고 이적행위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질문은 아니지만 이제 고민이시기도 한데요. 예규가 바뀐 것만은 부족하다. 정식으로 성별 정정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3월 14일자로 대법원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필수 서류, 첨부 서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참조서면 참고사항이라고. 그래서 예규는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대법원이 좀 바꾼 건 예전에는 예규가 약간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큰 변화는 없는 게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실 예규라는 판례를 기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판례가 있는 이상 사실 뭐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게 예규가 바뀌었으니까 수술 없이 상반전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판단하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이 절차적인 면에서 예규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법원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통일시킬 수 있는, 절차형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이 있다면 적어도 좀 물론 이제 법이 또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법이 어떤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법률의 어떤 개정 작업들 이런 것들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법이 지금의 어떤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되거나 지금 기준을 그대로 법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안 될 일이고, 법을 만든다면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또 그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또 완산의 요건이랑 뭐 자기 결정을 보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생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걸 좀 명확하게 하는 법이 좀 요구될 것 같아요. 참 우리 가야 할 길이 또 여기저기 많이 있네요. 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재작년이었나요? 예멘 난민 반대 청원 막 이런 거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답답하고 이런 거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나무 활동가님 어떠셨는지.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그냥 계속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난민은 뭐지? 진짜 난민처럼, 아니 진짜 난민이 있다면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난민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또 몇 년 동안 어떤 자료로 축적을 해놔야 되고, 그런 긴급한 상황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팩트 체크까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진짜 난민이라는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어떤 뭐랄까 상상 속에서나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런 기준을 잡을까? 그러면서 저는 또 여기서는 정말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그런 국가의 어떤 권력이 좀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미시적인 지점에서도, 그러니까 비국민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이 사람은 인정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작동을 한다는 생각이 참, 이게 그냥 난민이라고 하는 분야에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감염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되게 비슷한 어떤 패턴들을 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맥락들은 다 다르더라도. 그래서 좀 이들이랑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박해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왔지만은 체류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를 계속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러려면 누가 옆에 계속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공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뭐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의 어떤 배타적인 어떤 구조들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좀 환대를 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은 어떤 커뮤니티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아니면 뭐 이 운동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뭐 권리를 요구하고 시민권 같은 걸 얘기할 때 여기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사실 청원이라는 장이 온갖 혐오가 또 다 올라오는 곳이라 그 장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도 사실 수술 없이 선별 정리하는 걸 막아달라는 청원이 20만 원 넘어서 했었죠.
청와대의 답변은 상투적으로 그건 사법부의 일이다. 그냥 끝내버렸지만 그럴 사법부에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뭐 이런 그러네요. 여러 가지 좀 그 정민오님께서 신들이 한국 법원에 오면 판사랑 멱살 잡고 싸울 듯 코멘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판사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했을 때 이상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자격을 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사들한테 뭔가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뭔가 판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런 시스템적으로 어떤 서로 분쟁이 있을 때 객관적인 제3자가 하나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꽂아 넣은 거지. 그냥 공무원이죠. 사실 공무원이지 뭐 대단한 뭐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사람을 판단하고 만든 존재가 아닌데 판사들이 사실 그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성별 정죄도 보면은 성별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병역거부도 병역거부의 삶을 자기가 멋대로 이 사람은 진짜 삶이다 가짜 삶이다 판단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일이죠. 대단하죠. 우리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시간이 또 다 되어가서 요 이야기들과 함께 혹시 또 2탄을 준비하시면 고민해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신 분이 계세요. 깻잎님이신데요. 언론 노동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언론사의 흔한 관행이나 조회수 싸움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기사를 뽑는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노조나 각 기자협회의 보도준칙을 어겨도 어떠한 불이익을 얻지도 않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그뿐이라는 관행이 만연하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정말 함께 좀 더 이때까지 해왔지만 더 또 얘기해갈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다리님이 이런 제안 해주셨어요.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거부 강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저희가 작년에 우연찮게 저희가 병역 거부 교환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좀 학교에서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에서 해볼 기회가 있어서 저희 전쟁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환도 만들고 학교에 나가서 좀 호흡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코로나 이렇게 터지면서 올 한 해도 좀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언택트로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전업세가 이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고 같이 협업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김용민 님이 이분 활동가신가요? 캠페인 문구 하나 나왔네요. 진정성 요구가 곧 차별이다. 네. 내년에 이걸로 가나요? 내년 집회를 좀 집회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바꿨으면 좋겠다. 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소감도 살짝씩 해주시면서 정리해볼까 싶어요.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 녹화 때 제가 먼저. 네. 그러니까 현재 그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두 가지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체복무 심사 과정의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계속 미루기도 하고 이게 특정 시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인데 뭐 1년, 2년 이렇게 연기가 되면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던져야 될 질문들은 뭐 이야기가 됐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대체복무 관련해서는 대체복무법이 도입되는데 국가가 대체복무제가 있습니다 고지할 의무가 그 조항이 삭제된 채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내용도 교정시설로 국한되어 있는데 교정시설 이외에 좀 다양한 대체복무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도 앞으로 더 필요하다. 당장은 교정시설로 이제 결정이 됐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심사위의 중립성인데 구성 자체는 뭔가 국방부나 병무청의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회의 과정에서 이제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방부나 병무청이 과연 병역 거부자들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기관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개선 과제가 좀 잘 도출돼서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난민 심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신속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건 아마 다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독립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 통제 하부 시스템에 있는 지금 그 심사를 좀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마련해서 조속 심사를 중단시키는 것,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되 또 심사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 계속 자원을 아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크게 나왔던 주제가 가짜 판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가짜 판별 기조가 어떻게 나왔냐 했을 때 결국엔 이게 거대한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이 낳은 관행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큰 심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했을 때 사실은 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활동가로서.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권 침해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인권 침해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편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가이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건 소수자 난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성소수자 난민, 감염인 난민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들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제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 요번에 이제 그 소수자 난민 조력한 뭐 변호사나 활동가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심사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심사 당국이 볼 수 있게 좀 보고서와 가이드처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활동가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가이드라 그래서 막 인권 만세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해가 뭔지,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염인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인종이나 계급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권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그런 심사 과정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사 인력이나 통역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역 같은 경우에도 알아보만 해도 방언이 너무 많은데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조금밖에 없고, 조금밖에 이제 확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통역자에게 뭔가 나의 진짜 생존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역자에 대해서도 배치를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거를 그냥 행정으로 생각하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사람이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당연히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기까지 뭔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이걸 어떻게 좀 더 증거를 보완하면서 이 사람의 경험을 서사로 만들어내갈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도 저는 뭐랄까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이 커뮤니티는 이주민이나 난민들과는 좀 어떤 관계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성소수자 친구들이야 뭐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좀 여기 커뮤니티 안에서의 인프라나 지지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영어 사용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좀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이런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뭐 의식주 같은 거를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소수자 난민들을 지원하다 보면은 이 그 자국의 공동체에서도 이제 좀 배척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터에서 차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랬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원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큰 틀에서 말하면, 그 전에 마지막 멘트로서 하면은 좀 아까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머리를 잘 자른 것 같다는 생각이 정체 잘랐거든요. 잘 자른 것 같아요. 신앙장다 이거야. 어쨌든 큰 개념은 법정 성별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법적 성별이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고 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별도 남녀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 네 개,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 선택지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법적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적 성별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뭔가 그걸 얘기해야 될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또는 그 법적 성별이 반드시 내가 뭐 태어났을 때 지정돼서 인치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번호상 이제 법적 성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게 모든 신분증이나 모든 서류에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1번이면은 운전면허증, 여권, 뭐 선거인명, 뭐 모든 게 다 남남남남 이렇게 찍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봐도 출생증명서는 여성이어도 운전면허증은 남성이고, 여권은 뭐 성별이 없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신분증마다 성별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법적 성별이 크게 일관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목적에 맞게 그냥 필요한 경우에 쓰면 되는 거고, 어떻게 바꿔도 되는 거고, 안 내려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어떤 성별을 표시하거나 성별을 드러내거나 증명하는 과정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필요 없을 수 있다. 성별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어떤 사람들도 어떤 면은 중요하죠, 어떤 면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별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인식 전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 듣고 또 행사 같이 하면 너무 많이 배웠고, 아마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또 아셨던 거, 새로운 것들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또 채팅창이 뜨거워서 수영왕님 2탄 제작 약속하고 가주세요. 네. 채찍에 물. 네. 예다리님께서는 혹시 2탄을 준비하게 되면 정우성님 섭외 시도 저희로 부족하신가요? 네. 그다음에 밝은 아침님이 달마다 하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몽파라디 362님, 훌륭한 컨텐츠에 실시간 댓글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할게요. 다음 영상 기대할게요. 예. 사실 제가 아까 이거는 꼭 바꿨으면 좋겠다와 함께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탁드릴 텐데, 안 해주신 게 너무 다행인 게, 후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각 단체들에 질문 주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체의 후원 방법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법부터 갈까요? 네. 네, 저희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희망법으로. 희망을 만드는 법 또는 희망법이라도 검색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후원하기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의 희망과 후원이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후원부서장이에요. 희망법 내부 후원부서장인데 후원을 못 모아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보고할 때마다 계속 쭈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면에 길을 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withoutwork.org 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좀 홈페이지 접속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026401에 0514로 전화를 주시면은 그 활동가님께서 친절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후원을
잘 모아오라고 방송을 통해서 라고 좀 부탁을 받았는데 꼭 여기 다 모든 단체들이 많은 후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는요, 연대체예요. 특정한 뭐 개인 단체가 아니라 이런저런 활동가들과 단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계좌를 뭐 특별히 있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저희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거든요.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를 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그 메시지로 좀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후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 계좌번호는 233-001-04 잠깐 머리가 하얘졌어 갑자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많은 후원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지금 카메라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주신 두 단체는 후원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이주민 방송국에서 공간 빌려주셨는데요. 이주민 방송국도 검색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 연분홍TV 같은 경우에는 연분홍치마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연분홍치마에 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 연분홍TV는 역시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즐거움을 연대의 마음을 담아 후원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싶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탄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활동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